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을 열면서 자유일보를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 유의하시면서 기분 좋게 또 상쾌하게 아침을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유일보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일면에 그 한국과 관세 협상 내일 안 끝난다 이렇게 제목을 걸었는데, 오늘 아침 일찍이 미국에서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 보내왔는데 한국과 미국이 EU나 그 일본과 같이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15%로 타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신문들마다 이렇게 15% 인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일보에도 나왔네요.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키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최종 전략과 대응해서 이제 조선업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2차 전자산업, 바이오 산업 뭐 투자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타결된 내용을 보니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관세 기준은 15% 인하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은 기존대로 그 한국 측에 관세가 없습니다. 0%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흑자를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나라가 달러 투자를 미국에서 4천억 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맥시멈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그랬는데, 타결된 것은 3,500달러 투자에 한국의 그 미국산 그 액화 천연가스 LNG 이런 것들 우리가 수입하기로 했고, 또 에너지 제품 그렇게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개방을 하고 미 자동차, 트럭, 농산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구조적으로 비대칭 수용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워낙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철강이라든지 이런 게 200% 관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대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5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 에너지 또 조선 투자 이런 흐름으로 함께 미국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한미 간의 경제 구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위 전문가였던 스티브 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 법무실장으로 있었던 USTR 전 법무실장으로 있었던 분이 한국이 아무리 대미 투자를 확대한다 해도 자동차나 철강 품목 관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괄 타결된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라 이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가 2주 내로 미국으로 우리가 건너가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마 이렇게 편의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타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3면에 보면 3면점 한번
그 우리 자유일보에 그 3면에 보면 한국 관세 협상 최우선 목표는 1, EU가 타결한 15%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주 잘 됐죠. 그런데 여기에 그 조금 내려서 오른쪽으로 사단에 거기를 좀 보면은 거기에 그 3면에서 거기 하단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가서 했지만은 이 막상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해야 할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거기 조금 더 크로즈 볼 수 있어요? 4단에? 아니 오른쪽으로 더 가서. 네, 이런 가운데, 네, 거기 네 번째 단, 네, 거기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서 워싱턴 DC로 모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랬죠.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최대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하나 필리 조선소를 인수 운영 중인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현재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25일 러트닉 사무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만 만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회에 가서 우리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인들, 대기업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보면 김 부회장님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나그룹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리 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그리고 인력 양성 등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날 워싱턴 DC에 합류했고 이 회장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교가 그냥 정치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요소까지 함께 총동원이 되어야 이게 협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뭐가 되어졌었냐면 이번 출장가 워싱턴 DC인 만큼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한국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30일 워싱턴 DC를 향해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 회장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무역 협상의 키가 대미 투자라고 볼 때 정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한국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기업주들이 이렇게 외교에 적극 나서고 또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한미 이 관세 협상하는데 큰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이 정치가 문제입니다. 일면으로 가서 일면 하단에 보면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면을 봐주시고 하단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결국 암참도 노란봉투법 공개 경고했다. 이건 뭐냐면 주한 미국 그 상공회의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그
전에 그 우리가 아는 쌍용의 그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죠. 손실을 입혔을 때 그때의 손해배상이 몇백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서 약 46억 정도로 이제 이게 끝났을 때 회사의 기업 손실은 상당히 컸죠. 그랬을 때 그때 그 돈을 이 노조들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이런 노총에서 노란 봉투에다가 모금을 해서 전해줬죠. 그래서 이게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권한을 주고 기업인들에게는 아주 모든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기업의 이익을 손해를 끼쳐도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자 천국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법이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부르주아족을 타파하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을 운영하고 또 어떤 오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들, 서민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상공회의소까지도 이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유럽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철수하겠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8월 4일 날 통과 확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뭘 하겠다고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다. 탈한국을 하겠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가기만 하겠습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그 노조들의 그 고난이 막강한 데가 한국인데 지금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등살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더 저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말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마치 그저 아르헨티나가 몰락하듯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몰락하듯이 이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으면 무슨 민노총이고 한노총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그 해외의 기업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면을 좀 한 번 더 봐주시면요. 이면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면에서 어디를 보냐면 맨 밑에 오른쪽 여기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란봉투법하고 그동안의 노란봉투법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번 이거를 상정해서 올렸어요. 그럴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각하시켜 버렸죠. 돌려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이 정부 이런 사람들도 노란봉투법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상법도 통과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너들이 그 이사회에 3%밖에 장악을 할 수 없잖아요. 10명이면 3명이고 7명이 그 소액 주주들 근데 거기다가 사회이사 하나도 두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종합투표 이런 것까지도 다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이 통과돼 버리면 기업을 뺏기게 돼 있잖아요.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장이 바뀌면은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대학도 막 혼란을 일으키게 해놓고 나서는 관선이사 내려보내가지고 학교를 접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법, 그 다음에 뭐 방송 3법까지도 이것까지 다 만들어서 이젠 우리 방송까지도 언론까지도 딱 틀어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아버린다고요.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한쪽만 듣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방송 3법.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러버스터로 예고했는데 아니 국회에서 끊임없이 필러버스터 한다는 그 시간제가 있잖아요. 그 날짜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기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강력하게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펼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도록 하는 데까지 생명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에 정강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주범들이에요. 주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정강정책, 우리가 대통령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목표도 목적도 다 상실해버린 당 아닙니까? 대통령을 만들어줘도 다 바보 천치 노릇만 하고 있는 이런 당에서 그 국회에 가가지고 그 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쇼하지 말고 그거 뭐 그 기간 지나면 그냥 저들이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거밖에 더 됩니까?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본회의 상정시 무제한 토론이 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은 30일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뭐 이런 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한 본회의에서 필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했다. 근데 그냥 저들이 내버려 두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시간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통과될 건데 거기서 뭐 하다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하면 또 퇴장하겠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으로 가지 말고요.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가 전 국민 다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 또 저쪽에서 지금 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 임명식을 8.15 날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임명식을 좌파 애들이 하겠대요. 왜? 부정선거로 됐다 이런 걸 시인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자기가 당당하게 대통령이 돼서 이미 취임해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임명식을 또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말이죠. 우리 그날 이 김문수를 찍은 사람들, 아니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어? 그리고 광화문이 자기들이 차지하면, 왜냐하면 나라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라 행사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광장을 다 그냥 에워싸버리자고. 이러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모든 것이 공산주의 정신으로 지금 다 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하는 것들 보면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는 책에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는 국민밖에 더 있습니까? 에? 정광훈 목사님이 8.15 광복절 나와서 내가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놔도 내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아, 이 말을 속에는 우리가 다 연합된다면 내 팔다리를 잘라지더라도 연합되는 데 힘써서 대한민국 지켜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이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디를 좀 보냐면 사면 상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면 상단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13개 단체가 지금 저 기자회견 하는 것 좀 보세요. 노란봉투법 강행 멈춰달라. 지금 모든 업종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화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오냐, 대기업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관세도 협상하는 게 대통령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 거기서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로비하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외교 활동하고 관세를 낮추는 했던 거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주들이 가서 일을 했잖아요. 투자하실 분들이. 근데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고 막 생산성이 넘쳐나게 해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아니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요 아주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노동부 장관이 누굽니까? 민노총 대표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가 14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기업주들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순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회사, 내가 우리 건설회사의 어느 회사를 내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뭘 줘야 되죠? 거기서 보면 이제 기초공사 하는 데 있잖아요. 기초공사, 땅을 파야 하는 데 있잖아요. 토목공사 하는 데다가 하청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토목공사 하청을 주면 토목공사 하는 데서 또 거기에 장비 대응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또 그 장비를 파고 와서 그 밑에 막 이래서 그 땅을 팠을 때에 거기에 CIP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빔을 해가지고 넣게 되려면 철근 이렇게 끊어내가지고 엮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면을 비벼 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 하는 데다가 또 하청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 하청을 주는데 이거 땅이 제대로 잘 보존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공사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다 사람을 관리를 두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땅 파는데도 하청까지 내려가요.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또 바닥 공구리 치죠. 아니 버린 공구리 치죠. 그 다음에 바닥 기초 공구리 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올라가려 철근하려고 할 때 거기 다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또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또 이 조족도 해고 벽돌 쌓는 사람도 하청을 또 따로 줘야 되죠. 창문 오는데 하청 따로 줘야 되죠. 유리 끼는 사람 따로 줘야 되죠. 인테리어 따로 줘야 되죠. 천장 하는데 따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업에다가 이렇게 딱 맡기면 기업이 그런 것들을 하청을 줘서 저 서민까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거기서 말단에 사람이 하나가 사고가 나면 제일 끝에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와 계약이 된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그 제일 기업의 오너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노란봉투법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밑에서 하청에 가서 조금 이러고 다치고 와서 나는 이랬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와서 하청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그러면 그게 그 위에 하청을 준 사람의 상의에서 거기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 하청의 오너가 있잖아요. 하청의 오너. 그러면 하청의 오너가 있고 또 밑에 가면 또 하청받은 사람의 오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험도 들고 다 해나가야 되는 거지. 저 밑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저 한 사람 다친 거를 처음에 그 최고의 그 오너한테 이 책임을 다 물려버리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이 공무원을 임명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으로 가자면 노동자들만 이럴 게 아니라 공직자의 세계도, 행정부의 세계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안 되고요. 또 그런 식으로 가면 나라도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산업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 하면서 성명을 낸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주요 업종별 13개 단체가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강행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기업이 독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밑으로 다 모든 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건설업 하나만 하려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그 건설업하는 대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업이 창문, 유리 생산하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경제는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가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가 호황을 이루려고 하면 그 건설업이 살아나야 된다. 왜 그러냐? 건설업은 이게 뭐냐면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러는 사람 노가다. 왜 노가다입니까? 원래는 도가다인데 한국 사람은 이게 비빔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가다가 없이 산다 이거야. 틀이 없이 산다. 일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노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비벼 넣는 걸 좋아해요.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서울역 어디? 그러면 서울역 앞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동해 바다 가자 그러잖아요. 동해 그러면 바다 해자니까 동쪽에 바다가 맞는데 동해 바다 그래야 동해는 한문이니까 바다는 한글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잖아요. 옥탑방 여러분 들어봤어? 옥탑방?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 옥탑방. 한국 사람은 그래서 비빔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짜고 제가 잠깐 한 얘기고요. 여하튼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이번 성명 발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 총협회, 그 다음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그 다음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대한서구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거기에 보면 모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프렌트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국내 주력산업을 담당하는 주요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 단체는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끌어들여 쟁의 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기업을 망가뜨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내용 속에는 기업 해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로 다 단계 협업 체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중앙시장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봉제 공장을 많이 합니다. 그 봉제 공장 하나 해도요. 그 평화시장에서 물건을 와서 이제 맞춰요. 이런 옷좀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걸 재단사가 재단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재봉틀을 하는 사람이 재봉을 하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재봉하면 그걸로 끝나는지 아세요? 실밥 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실밥 그 잘못된 거 따고 다듬고.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단축구멍 뚫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게 단축구멍. 그 단축구멍만 뚫는지 아세요? 단추 만드는 데가 있어. 단추. 그게 단추 납품을 해요. 그러면 그거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끝납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아이롱. 다리미질하러 보냅니다. 그 다리미질하러 보내면 또 거기서 포장지를 맞추잖아요. 포장. 그러면 또 포장해서 그걸 싸가지고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옷 한 가지만 하는데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든 하청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러면 물건을 어디다가 주고서 이거 물건 만들어 와 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재봉틀 하다가 이거 아이롱 하다가 그 스팀이 폭발해서 그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이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 봉제업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바늘에 그 손을 찔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재봉틀에 의해서. 이런 많은 그런 재난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 원청에다가 다 모든 걸 맡겨버리게 되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벌어보고 일을 안 해봐서 이 하부 조직이 어떤 단계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전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어 국내 제조업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교섭의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몰라요,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법을 통과시켜 버리겠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법은 빨리 폐기시켜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빨리 폐기시켜서 대한민국의 산업하기가 좋은 나라, 그리고 하청들도 서로 일하기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식당 같은 데 사람 못 부리잖아요. 일수도 짧지만은 뭐 하나 조금 뭐 삐끗하면 뭐 고발해버리고 뭐 나는 여기 일하다가 뭐 디스크가 생겼다 뭐 했다. 난 여기서 일하다가 관절염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이들 단체는 거기 오른쪽에 좀 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업주가 결정해가지고 모든 걸 진행하려고도 이런 것까지도 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제한되어 산업 현장은 노사 분규의 빈발과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것에 좋은 법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면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입법부를 만드는 수장들은 행정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보질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경제체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밑에서 살아가는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중앙시장, 서울중앙시장에 노점 상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지하에서 그 봉제공장 거기서 그 2차 산업이 산업화할 때에 본고지가 된 데가 여기 그 중구 아닙니까? 동평화, 청평화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서민들과 함께 굴러본 목회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척박하게 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노동자 몇 명의 주장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싸움꾼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사진 기자회견한 것 좀 보세요. 이동근 한국경영자 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지난번에는 기업인들이 나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 종합투표제 이거 국민이 막아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보면 기업을 할 수 없고 기업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노릇을 하고 있는 40일 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축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분개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입법부가 만들면 거기서 국민의힘은 자폭을 하든지 난리를 치든지 국회 법 있어도 감옥 갈 생각하고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살아서 뭐하냐고. 당신들이 뭐 국민들의 세금만 받아먹고 국민들로부터 무슨 뭐 주권을 이양받은 사람입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떼뺏어 나가서 아우성 치고 나라를 좀 바로 가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자들이 말이야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네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런 모습을 갖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고 앉았으니까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감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물려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14면을 좀 한번 봐주실래요? 14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 노랗게 질린 그 칼럼에 그렇게 노랗게 질린 한국경제 탈한국 가속화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5째 줄에 좀 보겠습니다. 6째 줄에 곧 국회에서 조금 크로즈업해서요. 곧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일단 멈춤이 절실하다. 지금도 한국만큼 노조 힘이 막강한 나라는 드물다. 그래서 귀족 노조란 말까지 있다. 노동자 한 명은 약자일 수 있지만 노조는 약자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머릿수로부터 나온다. 노조는 교섭력에 더해 정치 권력까지 갖추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우려를 낳게 한다. 먼저 생산성 저하다. 잘 보십시오. 생산성 저하. 그 법에 따르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는 근로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뭐 아주 천하무적이야.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사업주 말고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이가 사용자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사업주 말고도 꼭 이거 어떤 것을 책임진 자가 다 결정할 때 그 사용자가 되는데 이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지목하고 교섭을 시도할 여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청업자가 이제 더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경영자들은 힘을 못 쓰게 힘을 빼버렸거든요. 이 법으로 노란봉투법으로.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 다 줬느냐? 하청 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것을 더 힘을 준 거죠.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러기 싫으면 야 이거 우리가 임금 좀 더 하고 저 기업인 저거 내쫓자 하고 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 망가뜨려 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파업공화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도 우리나라는 그 파업을 한다 그러면 아주 심하게 하는데 파업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쟁의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가히 대한민국은 파업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이제 관건공사도요, 하청을 주잖아. 그 하청을 주면 관건공사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줬으니까 책임 없다 그러면 이제 간섭하지 말고 공사를 엉망으로 해놔도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은 뭐 거기서 간섭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파업공화국이 될 겁니다. 정부 행사, 정부 공사한다? 뭐 정부를 항상 하면서 계속 데모하는 거죠. 뭐. 물론 하청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그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꼭 유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하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하청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체가 줄어든다. 없어져요. 누가 주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과 비슷한 원리죠. 최저임금제도 하니까 우리는 못 쓰겠다 그러고 일자리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안 식구들끼리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파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계약을 줄이고 오프쇼어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업 해외 이전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얼마든지 가서 훈련시켜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탈한국이 가속화된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나타나고 원청, 하청 생태계도 완전 붕괴된다. 나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자들 또 대한민국 못 살게 해서 공사나 국가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자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노란봉투법은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다 보이는데. 경영활동을 옥죄는 3%.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 투명성, 소액주주 보호 등 명분을 그럴듯하게 해서 부작용이 얘기되는데, 예를 들면 외국계 투기 자본이 한국 기업 사냥을 위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한 사람을 넣고 밑에 소액주주들 다 집어넣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되잖아요. 집중 투표제로 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 이사 하나 집어넣고 나한테 몰아줘. 그러면 기업 뺏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M&A를 되는 거겠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할 수 없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다 총골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정부의 이재명 탄핵 운동으로 전개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대 조리에도 맞지 않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대 조리에도 맞지, 미국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 15%로 낮췄고 지금 세계는 기업 유치 전쟁 중이다. 이대로 가면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은 더 심해질 테고 한국은 프리 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없어지는 기업 프리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투자해라. 직접 여기가 공장 세워라. 그래서 지금 3,500억 플러스 알파 해서 막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마. 제가 미국에 이번에 갔다 온 분을 어저께 만났어요. 미국에 가서 하니까 미국의 모든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가 아주 대호황이랍니다. 대호황. 미국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안 되고 주식은 막 올라가게 되고
뭐 그냥 경제는 활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LA도 노숙자가 많아졌는데 지금 이번에 LA에 12만 채의 집을 짓는다. 아니 112만 채의 집을 짓는다. 막 이래 가지고 지금 막 미국의 초황래 트럼프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욕을 먹고 있다고요?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동안의 적자의 나라를 흑자의 나라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흑자를 많이 보고 나라 경제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미 운동한다 벌써 이 누구야 그 국무총리의 형인 김민웅이는 벌써 양키 고홈을 하고 있고 이 민노총 애들은 미국 와싱턴까지 가서 지금 반미 운동하고 앉아 있고요. 지금 이게 은근히 미국을 지금 이렇게 이게 반감을 갖게 해가지고 반미 운동하고 미국 이제 내쫓기 운동해서 이제 친중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면요. 외국 투자가들은 투자국의 정치적, 제도적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경직적 노동시장과 불리한 경영 환경을 좋아할 외국 투자가들은 없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은 삼각족쇄라 할 만하다. 삼각족쇄는 한국 경제를 노랗게 질리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간다. 경제가 힘들다면서 경제가 더 힘들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원한다면 규제 완화가 답이다. 아주 이 자유일보에서 너무 잘 썼어요. 그 왼쪽에 이 청년 기업가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 보면 노조엔 무기를 기업엔 족쇄를 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젊은이가 볼 때도 보면 결국에는 이 기업을 못하게 지금 만든 거예요. 노조들은 아주 뭐 무기를 줘서 나라 기업, 우리나라 기업을 말아먹는 그런 무기를 지어준 거죠. 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인세 인상했죠. 노조에 관한 무한 확장했죠. 지금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인세를 막 올려요. 이번에 1% 올렸는데 지금 세계에서 아마 법인세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리고 노조 권한 무한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고수 등 이른바 반기업 3종 세트가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법인세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돈을 더 내야 돼. 지금 경제는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또 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얼마든지 해를 입혀도 문제가 없도록 마음대로 데모하는 법을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대기업이 더 내야 한다는 도식으로 세금의 일정의 도덕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를 25%로 원상복귀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함께 글로벌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세계는 다 세제를 지금 혜택 기업들이 자꾸 돈을 벌어오라 이렇게 하고서 세제를 낮춰줬거든요. 세금을. 그런데 우리는 한국만 역주행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기업은 무한한 인내심으로 나라를 떠받치는 존재가 아니다. 불이익이 예상되면 빠르게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다 문 닫아버리고 나가버리지. 두 번째,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 노동법안 심사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죠. 이 법은 하청 노동자 파업의 책임을 원천까지 확대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천국입니까 이게? 노동자들 당신들이 스스로 당신들의 손발을 자르는 법이에요 이게. 노동자들이 이걸 막아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기업주들은 부르주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도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도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하도급 구조상 노동자 고용의 주체가 하청업체인데 파업 책임을 원청에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파업이 불법이라 해도 기업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더 황당한 건 회사와 관련 없는 시민단체 및 하청업체 직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시민단체면 하청업체 직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우파에 국민노조가 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저께 내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노란봉투 갖고 나오니까 우리는 노란봉투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노조 나서라. 이거 빨리 이거 나서라. 그래가지고 대회를 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니까 이제는요. 저들에게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CEO 처벌법으로 통한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이 법은 이미 기업들의 투자를 유축시키는 핵심 요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한 일은 안 하겠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오네. 감옥에 들락날락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되레 중대재해의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경영자를 옥죄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자 대통령이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해 질책하는 나라다. 이처럼 세금 부담, 노조 리스크, 그 다음에 형사처벌 위협하는 반기업 3종 세트가 동시에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업을 기득권 적폐로 규정하고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 사실은 그렇게 봐요. 부르주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나라다.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것을 깨우쳐주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가 바르게 못 가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팔면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세계가 다 재앙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캄차키 반도 8.8 강진이에요. 캄차키 반도가 어디입니까? 저기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 이게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 여기서 보면 지금 이번에 지진이 8.8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해일이 일어나서 지금 홋카이도 일본으로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거다. 그래서 빨리 뭐 사할린 같은 때는 5m 높이의 쓰나미가 올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일본 하와이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쟁의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냥 우연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크게 쓸 거로 보는데 복음 통일을 이루자고 지금 계속 우리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쓸 건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교회가 그냥 전부 다 번영신학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크면 된다는 생각 속에 있어서 그 민족관이나 역사관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한국의 그 십자가의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조금만 불리익이 올 것 같으면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이 잠수복을 입고 사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더구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내려가 보면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전쟁을 빨리 중단해라, 끝내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하고 있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해서,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군사기지가 많은 그 어려움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내로 끝내라 트럼프가 지금 으름장을 놨어요. 거부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관세를 뭐 100%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의 모든 패권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 쥐꼬리만한 대한민국에서 겁없이 까불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요.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러시아 지금 어디 하면 중동에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베냐민 나타난 이스라엘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휴전이 결렬돼 버리면 가자를 완전 이스라엘로 합병시켜 버리겠다. 부분적으로 합병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굉장히,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지금 미국은 세계를 다 하고 있는데 전쟁이 지금 또 어디가 일어나고 있죠? 캄보디아하고 지금 태국하고 타일랜드하고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도 미국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도 이 동남아 지금 보면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죠. 태평양 지역에 또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대만 먹으려고 그러면 대만만 먹으려고 해서 대만 치기 위해서 지금 북한하고 한반도까지 근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증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회개 기도하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일에 우리 힘을 써야 할 줄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시국을 보고 지금 공산국가는 다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사설 부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설 부분 하나 보면 사설 15면을 좀 봐주세요. 15면에 사설에 보면은 실용주의라면서 때늦은 국민 임명식이 웬 말이냐. 난 이거 보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 이제 다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서민 민생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특감을 해서 지금 그 오산 군사 기지에 지금 겁없이 쳐들어갔잖아요. 미국의 그 레이더 아주 첨단 다 돼서 그 비행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항로가 다 있는데 그걸 가져갔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하나의 영역을 침범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막가파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미 동맹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이것을 동맹을 지금 약속의 그 법령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민 민생 그 대책위원회에서 그 특감을 고발을 했고, 또 오늘 아마 뉴스에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외환법 했는데 지난번에 그 판사들이 중단했잖아요. 하는 것을, 재판하는 거를. 그래서 그들까지도 고발 조치를 했어요.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의 국가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체를
다 고발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에서 법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싸워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서민민생 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순환이라고 하는 그 사무총장님, 그 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나라의 바른 길을 가도록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냥 법 앞에 자기들이 뭐 법관이다, 뭐 검사다, 뭐다 해가지고 법을 쥐고 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또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나라를 바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여리고성 돌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8월 15일 날 광화문으로 다 몰수에 나오십시오. 이번에 내가 이재명 표를 찍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다 나오십시오. 뭐 1000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삽니다. 대한민국을 여러분 살리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이권으로 뭐 어디로 가자, 누구 가자 뭐 이러지 마세요. 전한길 씨도 이번에 다 연합하세요. 내가 따로 모인다. 지금 여기에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내드릴 테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전 목사님하고라도 싸워서라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자 말이야. 연합하자 이거야. 우파들이 각계 전투하는 사람들 이번에 다 모이자 이거야. 여러분 나라 살릴 겁니까?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면 이제 해야죠. 이들이 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 좌파 애들은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시 국민이 나서서, 저 국민이 아니에요. 임명식을 다시 하겠대. 대통령 임명식을. 길거리에 나와서 광화문 우리가 하던 운동 광장을 뺏어가지고 임명식을 하겠대요. 국민 임명식.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탄핵을 시켜야지. 탄핵을. 여기 한번 읽어볼게. 말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웠다면 기존의 불필요한 행사를 없애지는 못할 망정 명분도 없는 기묘한 이벤트를 추가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저는 지금 보면 이번에 뭐 15만원 준다, 25만원, 뭐 가능해서 40만원 준다, 이거 다 이재명의 쇼업이에요. 국민들이 원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부채를 져가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또 펀드를 몇백조를 한다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대장동이나 무슨 뭐 백현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국민을 이용해서 펀드를 모아가지고 뭐 기업을 뭐 만든다? 미친 짓 하고 있어요. 기업이나 잘 키우세요. 지금 나라가 이런 꼴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조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행사 후 광화문에서 국민이 직접 낭독하는 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어떤 사람은 무슨 구세주? 뭐 그래서 대통령을 20년 시켜야 된다? 아니 임기가 시작해서 지금 막 모든 개혁하고 막 하는데 2달이 지났는데 이제 임명식을 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거네? 그러면 월권을 한 거네? 대통령 대행을 한 거네? 행사를 한 가짜였네? 물론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전투표 571만 표를 이긴다는 건 이게 인공지능 챗GPT도 지나치게 높이 나온 거라고 평가해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국민의 임명, 참나,
역사 있을 수 없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이벤트를 굳이 강행하는 배경은 짐작이 간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부랴부랴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취임 당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오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취임 선서만 했다. 그 서운함을 80주년 광복절 행사라는 후광을 빌려서라도 해소하고 싶은 것 아닌가. 정무수석이 행사를 총괄하며 추진단의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참여하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다 동원할 것 같은데. 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무수석일 뿐 아니라 홍보수석실, 의전비서관실 등 전 부서가 투입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기존의 대한민국은 가짜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북한의 그 근현대사에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인데 북한의 근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을 확실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겠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다 바치겠다는 건가? 대한민국 가짜 북한의 주장이 옳다는 건가요? 1948년 12월 12일에 그 유엔 제3차 회의 때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적인 대한민국 인정받아서 46대 3으로 찬성 46, 반대 3, 기권 8 이래가지고 됐는데 뭐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대통령이 나오니까 가짜가 국민임명식이라는 것에서 진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번 국민임명식은 그런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국가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발상에 이게 바로 레짐 체인지의 의도로 읽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일 운동을 하겠다는 거겠죠. 반일 반미 운동에 요게 8.15 광복절 행사에서, 아니 광복절 행사에 이때 광복절이 된 것도 우리 힘으로 광복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원자폭탄 투하되는 바람에 일본에서 손들었지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저는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 임명식이 겹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아주 잘 됐어요. 전 국민이 나와서 이번에 부정선거 밝혀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맺어져서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언론도 YTN도 뭐 지금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다시 물러나게 하고 사장을 그뿐입니까? 그동안에 김어준이가 해서 좌파로 만들어버린 교통방송 있잖아요. 그거 서울시에서 자금 안 준 거 위법이라고 지금 오세훈을 또 걸고 넘어졌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하겠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우파의 신문 하나가 생겼더라고. 뉴스데일리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보니까 그 한미일보가 나와서 이번에 그 99명에 대해서 무죄 나온, 그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뭐죠? 사실로 입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첩을 잡기 위해서 선거관리소에 들어갔었다. 그 고발된 데게 증거가 확실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죄다 얘기한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맞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간첩이 그 안에 정복하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번에 우리 8.15 광복절에는 아주 몰수히 나와야 되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개조해야 됩니다. 그래서